나는 살아있는 인간 실험실이자 시험장이었던 강제 수용소를 4곳이나 전전했다. 어떤 사람은 성자처럼 행동할 때 또 다른 사람은 돼지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았다. 즉 사람은 내면의 2개의 잠재력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그중 어떤 것을 취하느냐는 문제는 전적으로 그 사람의 의지에 달려 있음을 알았다.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는 존재이자 행복할 이유를 찾는 존재이다. 주어진 상황에 내재한 잠재적 의미를 실현시킴으로써 행복의 이유를 찾아낸다. 그것은 오로지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가능하다. 이 책은 극한 상황에 처했던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름 없는 모든 이들의 희생과 시련, 죽음에 관한 이야기다. 이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엿볼 수 있다. 수많은 수감자가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것을 기록해 놓은 방대한 자료를 조사해 보면 수용소 생활에 대한 수감자의 심리 반응이 크게 3단계로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수용소에 들어온 직후이며 두 번째 단계는 틀에 박힌 수용소 일과에 적응했을 무렵, 세 번째 단계는 석방돼 자유를 얻은 후이다. 첫 번째 단계의 특징적인 징후는 충격이다. 어떤 경우에는 수용소로 들어가기도 전에 경험하기도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 내가 수용소로 들어갔을 때의 상황을 얘기해 보겠다. 1,500명의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며칠 밤낮을 계속해서 달렸다. 열차 한 칸에 80명이 타고 있었다. 사람들은 마지막 남은 소지품을 담은 짐꾸러미 위에 누워 있었다. 열차 안이 너무나 꽉 차서 창문 위쪽으로 겨우 잿빛 새벽의 기운이 들어올 수 있을 정도였다. 우리 모두 이 기차가 군수 공장으로 가는 것이기를 바랬다. 그곳에서는 강제 노역이 남아 여하튼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차가 아직 슐레지엔에 있는지 아니면 벌써 폴란드로 들어왔는지 모르고 있었다. 겁먹은 듯한 기적 소리가 기분 나쁘게 울렸다. 마치 파멸에 빠질 운명이 처한 이 불행한 짐꾸러미들을 불쌍히 여겨 도움을 청하는 울부짖음을 하늘로 올려보내는 것 같았다. 잠시 후 기차가 덜컹거리며 옆 선로로 들어갔다. 종착역이 가까워진 것이 분명했다. 바로 그때 불안에 떨고 있던 사람들 틈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우슈비츠야, 저기 팻말이 있어.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심장이 멈췄다. 아우슈비츠, 가스실 화장터 대학살, 그 모든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이름 아우슈비츠. 기차는 망설이는 것처럼 천천히 움직였다. 불쌍한 우리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아우슈비츠라는 끔찍한 현실로부터 구해내고 싶다는 듯이. 새벽이 되자 거대한 수용소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길게 뻗어있는 몇 겹의 철조망 담장, 감시탑, 탐조등, 그리고 희뿌연 새벽의 빛 속에 미지의 목적지를 향해 뻗어있는 황량한 길을 따라 질질 끌려가고 있는 초라하고 누추한 사람들의 행렬. 가끔 고함과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했다. 나는
사람들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교수대를 상상해 보았다. 소름이 끼쳤다. 하지만 사실 이것만 해도 괜찮은 편이었다. 왜냐하면 그 후로 더 끔찍하고 엄청난 공포와 만나야 했기 때문이다. 마침내 우리는 역 안으로 들어갔다. 최초의 정적이 고함치는 명령으로 깨졌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모든 수용소에서 그 거칠고 날카로운 고함을 끊임없이 듣고 또 들어야 했다. 그 소리는 마치 희생양의 마지막 비명과 같았다. 하기야 다른 점이 있기는 했다. 그들의 목에서 컥컥거리며 나오는 쉰 목소리는 칼에 찔리고 또 찔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비명을 지르지 않으려고 했을 때 나오는 소리와 비슷했다. 열차 문이 열리자 몇 사람이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모두 줄무늬 수의를 입고 머리를 깎았지만 영양 상태는 좋아 보였다. 그들은 유럽 여러 나라의 말을 사용했고 우스갯소리를 던지는 사람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그것은 아주 기괴하게 느껴졌다. 본래 낙천적인 성격인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신수가 훤하군. 괜찮은 사람들처럼 보여. 심지어는 웃고 있잖아. 누가 알아? 내가 저 사람들처럼 혜택받는 처지에 있게 될지. 수용소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것 말고도 비슷한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다. 나 같은 의학도가 수용소에서 제일 먼저 배운 것은 우리가 공부했던 교과서가 모두 거짓이라는 사실이었다. 교과서에서는 사람이 일정 시간 잠을 자지 않으면 죽는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완전히 틀린 말이었다. 그때까지 나는 내가 세상에서 정말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없으면 잠을 잘 수 없고 이것 혹은 저것이 있으면 살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 아우슈비츠에서 도착한 첫날 밤에 우리는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침상에서 잠을 잤다. 각 층마다 무려 9명이나 되는 사람이 함께 잤다. 9명에게 배당된 담요는 단 2장뿐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옆으로 누울 수밖에 없었고 서로 몸을 꼭 붙인 채 비비면서 잠을 자야 했다. 날이 혹독하게 추웠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는 것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기는 했다. 잠자리에 신발을 갖고 들어오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흙이 떡고물처럼 묻은 신발을 몰래 갖고 들어와 그것을 베개 삼아 잠을 자기도 했다. 그렇지 않으면 뼈만 앙상하게 남은 팔을 베고 잠자야 했다. 그럼에도 신기하게 잠이 밀려왔다. 그 잠은 비록 몇 시간 동안이지만 우리에게 고통을 잊고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 당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뎠는가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를 몇 가지 더 들어보자. 수용소에서 우리는 이를 닦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모두 심각한 비타민 결핍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잇몸은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했다. 셔츠 한 벌로 반년 동안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될 때까지 입었다. 수도관이 얼어붙어 세수는 고사하고 손 하나 제대로 씻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흙일을 하다가 어쩌다 찰과상을 입어도 상처가 곱는 법이 없었다. 밖에서 생활할 때 잠을 제대로 못 잤던 사람이 있었다. 옆방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어도 잠이 깰 정도로 예민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수용소에서는 그런 사람이 동료의 몸 위에 엎어져 불과 몇 인치 떨어진 곳에서 나는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주 깊이 잠을 잤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인간을 어떤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는 존재로 묘사한 도스토옙스키의 말이 사실이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물론입니다. 인간은 어떤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묻지 말아 주십시오. 하지만 정신의학적 관찰은 아직 이런 것을 말할 수 있는 단계까지 진전하지 못했다. 우리 중 이런 단계에 도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여전히 심리적 반응의 첫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전쟁이 끝난 후 언젠가 친구들이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내가 수용소에 들어갔다는 충격으로 크게 낙담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아우슈비츠에 도착한 다음 날 아침, 이런 일이 있었을 때에도 나는 그저 조용히 웃기만 했다. 자기 구역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엄격한 규칙이 있음에도 나보다 몇 주 먼저 이곳에 들어온 동료 한 사람이 몰래 내 막사로 숨어 들어왔다. 그는 우리를 안심시키려고 몇 가지 말을 해주었다. 몸이 너무 말라 있어서 처음에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익살스러우면서도 저돌적인 말투로 정보를 알려주었다. 겁내지 말게. 선별을 두려워하지도 말게. 의사 M은 의사에게 약하다네. 그렇지만 단 한 가지만은 자네들에게 당부하겠네. 그는 말을 이었다. 가능하면 매일같이 면도를 하게. 유리 조각으로 면도해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마지막 남은 빵을 포기해야 하더라도 말일세. 그러면 더 젊어 보일 거야. 뺨을 문지르는 것도 혈색이 좋아 보이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이지. 자네들이 살아남기를 바란다면 단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어. 일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예를 들어 만약 자네들 발 뒤꿈치에 물집이 생겼다고 해보자. 나치대원이 그것을 알게 되는 날이면 당장 따로 분류하고 그 다음날 틀림없이 가스실로 보낼 거야. 자네들은 회교도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나? 불쌍하고 피실피실하고 병들고 초라해 보이는 사람들. 그래서 육체 노동을 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을 회교도라고 한다네. 조만간 아니 되게 아주 빠른 시간 안에 회교도들은 가스실로 보내지. 그러니까 늘 면도를 하고 똑바로 서서 걸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그러면 더는 가스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여기 있는 자네들 이곳에 온 지 24시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한 다음 그는 나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아마 자네만은 예외일 거야. 그가 말을 이었다.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게. 그런 다음 그는 다른 사람들을 보며 말했다. 자네들 가운데 다음 선별을 두려워할 사람은 바로 저 사람뿐이야. 그러니 모두 안심들 하게. 그 말에 나는 웃었다. 그리고 확신한 건데 누구라도 당시 나와 같은 상황에 있었다면 나와 똑같이 웃었을 것이다. 인간이 더는 어느 곳에도 관심을 갖지 않는 정서와 감정의 둔화를 의미하는 무감각은 수용자들이 보이는 정서적 반응의 두 번째 단계에서 나타나는 징후이다. 수감자들은 마침내 매일같이 반복되는 구타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진다.
이런 무감각을 수단으로 삼아 사람들은 곧 주위에 꼭 필요한 보호막을 쌓기에 이른다. 구타는 아주 사소한 이유로 일어났으며 어떤 때는 전혀 이유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 한 가지 예를 들겠다. 빵이 작업장까지 배달되면 배급받는데 줄을 서야 했다. 그런데 한 번은 내 뒤에 섰던 사람이 줄에서 약간 삐져나갔던 모양이다. 그런데 줄이 삐뚤어졌다는 사실이 감시병의 비위를 상하게 했다. 나는 내 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고 감시병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무엇인가가 내 머리통을 2번이나 강타하는 것이 아닌가. 그제야 나는 몽둥이를 휘두른 감시병이 내 옆에 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정작 참기 힘든 것은 육체의 고통이 아니다.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일을 당했다는 생각에서 오는 정신적 고통이다. 정말로 이상한 것은 흔적도 남지 않는 단 한 방의 구타가 어떤 상황에서는 그보다 심한 흔적을 남긴 구타보다 더 상처를 준다는 사실이다. 어느 날 나는 눈보라를 맞으며 철로 위에 서 있었다. 험악한 날씨 속에서 우리 반 사람들은 일을 계속해야 했다. 나는 자갈로 철로를 고치려고 정말 열심히 일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추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딱 한순간 숨을 돌리기 위해 일하던 손을 멈추고 삽에 몸을 기댔다. 바로 그때 운이 나쁘게도 감시병이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는 내가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그런데 그때 그가 나에게 준 고통은 무례한 행동이라 주먹질이 아니었다. 넝마 같은 옷에 초라한 몰골을 하고 서 있는 나를 인간 형체를 한 물건쯤으로 여겼는지 말은 물론 욕지거리도 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욕을 하는 대신 그는 장난하듯이 돌멩이 한 개를 집어 나에게 던졌다. 그 행동이 나에게는 맹수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리고 가축들을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자기와 닮은 점이 전혀 없어서 벌을 줄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하는 짐승을 향해 하는 행동같이 느껴졌다. 구타당할 때 가장 괴로운 것은 그들이 주는 모멸감이었다. 한 번은 얼어붙은 철로 위로 길고 무거운 도리를 옮겨야 했다. 만약 누군가가 미끄러지면 그 자신은 물론 함께 도리를 옮기던 모든 사람이 위험한 상황에 처한다. 나에게는 엉덩이가 선천적으로 기형인 오랜 친구가 있었다. 그는 장애인임에도 일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했다. 왜냐하면 선발 과정에서 그와 같은 장애인은 대부분 살아남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유난히 무거운 도리를 들고 철로 위에서 절뚝거렸다. 자기가 넘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함께 넘어뜨릴 것 같았다. 마침 그때 나는 도리를 옮기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곧바로 그를 도와주려고 달려갔다. 그런데 바로 그때 등으로 한 방이 날아왔다. 감시병이 나에게 심하게 욕하면서 자리로 돌아갈 것을 명령했다. 나를 때린 감시병은 불과 몇 분 전에 우리를 향해 멸시하는 투로 너희 같은 돼지들에게는 동지애가 전혀 없다고 욕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인간이 더는 어느 곳에도 관심을 갖지 않는 정서와 감정의 둔화를 의미하는 무감각은 수용자들이 보이는 정서적 반응의 2번째 단계에서 나타나는 징후이다. 수감자들은 마침내
매일같이 반복되는 구타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진다. 이런 무감각을 수단으로 삼아 사람들은 곧 주위에 꼭 필요한 보호막을 쌓기에 이른다. 구타는 아주 사소한 이유로 일어났으며 어떤 때는 전혀 이유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 한 가지 예를 들겠다. 빵이 작업장까지 배달되면 배급받는데 줄을 서야 했다. 그런데 한 번은 내 뒤에 섰던 사람이 줄에서 약간 삐져나갔던 모양이다. 그런데 줄이 삐뚤어졌다는 사실이 감시병의 비위를 상하게 했다. 나는 내 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고 감시병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무엇인가가 내 머리통을 2번이나 강타하는 것이 아닌가. 그제야 나는 몽둥이를 휘두른 감시병이 내 옆에 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정작 참기 힘든 것은 육체의 고통이 아니다.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일을 당했다는 생각에서 오는 정신적 고통이다. 정말로 이상한 것은 흔적도 남지 않는 단 한 방의 구타가 어떤 상황에서는 그보다 심한 흔적을 남긴 구타보다 더 상처를 준다는 사실이다. 어느 날 나는 눈보라를 맞으며 철로 위에 서 있었다. 험악한 날씨 속에서 우리 반 사람들은 일을 계속해야 했다. 나는 자갈로 철로를 고치려고 정말 열심히 일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추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딱 한순간 숨을 돌리기 위해 일하던 손을 멈추고 삽에 몸을 기댔다. 바로 그때 운이 나쁘게도 감시병이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는 내가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그런데 그때 그가 나에게 준 고통은 무례한 행동이나 주먹질이 아니었다. 넝마 같은 옷에 초라한 몰골을 하고 서 있는 나를 인간 형체를 한 물건쯤으로 여겼는지 말은 물론 욕지거리도 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욕을 하는 대신 그는 장난하듯이 돌멩이 한 개를 집어 나에게 던졌다. 그 행동이 나에게는 맹수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리고 가축들을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자기와 닮은 점이 전혀 없어서 벌을 줄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하는 짐승을 향해 하는 행동같이 느껴졌다. 구타당할 때 가장 괴로운 것은 그들이 주는 모멸감이었다. 한 번은 얼어붙은 철로 위로 길고 무거운 도리를 옮겨야 했다. 만약 누군가가 미끄러지면 그 자신은 물론 함께 도리를 옮기던 모든 사람이 위험한 상황에 처한다. 나에게는 엉덩이가 선천적으로 기형인 오랜 친구가 있었다. 그는 장애인임에도 일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했다. 왜냐하면 선발 과정에서 그와 같은 장애인은 대부분 살아남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유난히 무거운 도리를 들고 철로 위에서 절뚝거렸다. 자기가 넘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함께 넘어뜨릴 것 같았다. 마침 그때 나는 도리를 옮기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곧바로 그를 도와주려고 달려갔다. 그런데 바로 그때 등으로 한 방이 날아왔다. 감시병이 나에게 심하게 욕하면서 자리로 돌아갈 것을 명령했다. 나를 때린 감시병은 불과 몇 분 전에 우리를 향해 멸시하는 투로 너희 같은 돼지들에게는 동지애가 전혀 없다고 욕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날도 우리는 잠옷 속에서 일하고 있었다. 잿빛 새벽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다.
우리 위에 있는 하늘도 잿빛이었고 창백한 새벽빛에 반사되는 눈도 잿빛이었다. 동료가 걸치고 있는 넝마 같은 옷도 잿빛이었고 얼굴도 잿빛이었다. 나는 또다시 아내와 침묵의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어쩌면 당시 나는 내 고통에 대한, 그리고 내가 서서히 죽어가야 하는 상황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찾으려고 애쓰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곧 닥쳐올 절망적인 죽음에 대해 마지막으로 격렬하게 항의하고 있는 동안 나는 내 영혼이 사방을 뒤덮은 우물한 빛을 뚫고 나오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것이 절망적이고 의미 없는 세계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느꼈다. 삶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가라는 나의 질문에 어디선가 그렇다라고 하는 활기찬 대답을 들었다. 바로 그 순간 수평선 저 멀리 그림처럼 서있던 농가에 불이 들어왔다. 바바리아의 동트는 새벽, 초라한 잿빛을 뚫고 불이 켜진 것이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나니, 빛은 어둠 속에서 빛났다. 나는 몇 시간 동안 얼어붙은 땅을 파면서 서 있었다. 감시병이 지나가면서 욕했고 나는 또다시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러자 점점 더 그녀가 곁에 있는 것 같이 느껴졌다. 그녀는 정말로 내 곁에 있었다. 그녀를 만질 수 있을 것 같았고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 느낌이 너무나 생생했다. 그녀가 정말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새 한 마리가 날아와 내가 파놓은 흙더미 위에 앉았다. 그리고 천천히 나를 바라보았다. 다시 두 번째로 환자 후송 계획이 세워졌다. 하지만 이때는 이 계획이 환자들의 남은 노동력을 쥐어짜라는 것인지, 아니면 가스실로 데려가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요양소로 가는 것인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날 저녁 10시 15분 전에 평소 나에게 호감 있던 주치의가 다가오더니 넌지시 이렇게 말했다. 내가 당직실에 얘기를 잘해두었어. 당신을 리스트에서 빼도록 했으니 10시까지 당직실로 가보시오. 나는 그에게 이것이 내 길이 아니라고, 나는 운명이 정해놓은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나는 친구들 곁에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자 그의 눈이 연민의 빛을 띠었다. 마치 내 운명을 알고나 있기나 하는 것처럼. 그런 말 없이 나에게 악수를 청했다. 그것은 삶을 위한 악수가 아니라 삶과 작별하는 악수였다. 나는 천천히 걸어서 막사로 돌아왔다. 막사에는 친한 친구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자네 정말로 그 사람들과 함께 가기를 원하나? 그가 슬픈 표정으로 물었다. 그렇다네. 나는 갈 거야. 그러자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다. 나는 그를 진정시키려고 했었다. 그런 다음 할 일이 있었다. 유언을 하는 것이었다. 잘 듣게, 오토. 만약 내가 집에 있는 아내에게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면, 그리고 자네가 아내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녀에게 이렇게 전해주게. 내가 매일같이 매 시간마다
그녀와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을 잘 기억하게 해. 두 번째로, 내가 어느 누구보다 그녀를 사랑했다는 거. 세 번째로, 내가 그녀와 함께했던 그 짧은 결혼 생활이 이 세상의 모든 것, 심지어는 여기서 겪었던 그 모든 일들보다 나에게 소중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전해주게 해. 오토, 자네는 지금 어디에 있나? 아직 살아있나? 우리가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낸 후 자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 자네 아내를 다시 만났나? 그리고 기억하나? 자네가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흘리는 동안에도 내가 자네에게 내 유언을 한마디 한마디 외우게 했던 것을